우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이제 근본이 돼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지속 가능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 뭔지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어떤 상태가 일정하게 혹은 그보다 더 낮게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제 정의를 했을 것 같아요. 사전을 안 찾아봤지만. 근데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쉬운 예를 들면 우리 전래동화에 며느리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부잣집에서 며느리 될 사람을 고르는데, 그게 이제 어느 영감님이 쌀 2대, 보리쌀 2대를 가지고 이제 같이 일을 도와주는 할머니랑 한 달을 살아봐라 이렇게 숙제를 내줬대요. 어떻게 사는지. 근데 이야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대강 한 4가지 정도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먹고 지내다가 떨어지면 그만둔다. 두 번째는 잘 먹고 지내다가 떨어지면 부모님 집에 가서 가져다 먹는다. 세 번째는 한 달짜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조금씩 먹고 버틴다. 네 번째가 뭐냐면 잘 먹고 힘내가지고 일거리를 찾아다가 그 해서 이제 쌀로 바꿔서 먹으면서 한 달을 지낸다. 이렇게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사는 데는 맨 앞에 그냥 먹고 떨어지면 간다 이게 아니라 나머지 3개가 지속 가능할 거라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오래 가는 문제는 4번째가 맞을 거예요. 근데 유엔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지속 가능성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세대의 발전을 이룩해 가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며느리 시험에서 보듯이 한 달 동안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가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잘 사는 것, 이거를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보고 그거를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의 앞에 붙어 있는 개념으로 삼았던 거죠. 지속 가능 발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을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사회적인 유산, 헤리티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문화적인 것, 그다음에 뭐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한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 환경에서 받은 천연 자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물, 공기, 기름, 또 뭐 석탄 이런 부분들을 그 2가지를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그거를 나누거나 혹은 교환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쓰고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발전이라 그러고, 그걸 계속해 나가는 것 끊이지 않게 그걸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 발전이 되려면 유산을 열어서 쓰는 데 있어 가지고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게 나누고 그 다음에 바꿔서 잘 쓰고 먹고 사는 거가 중요해요. 우리가 잘 먹고 쓰고 사는 일에 정의롭지 않은 일이 있거나 평등하지 않은 불평등, 이게 없어야 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정의는 뭐냐, 여기서 그러면은 일 안 하고 그 다음에 먹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정의로운 거고, 평등은 뭐냐면은 일한 것보다 더 가져가거나 덜 가져가는 것이 없는 세상, 그걸 이제 평등한 세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해서 나눠서 바꿔서 쓰는 데는 그러니까 정의롭게 일 안 하는 사람이 먹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한 만큼 이상 혹은 일한 것보다 적게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지속 가능 발전에서 경제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인 유산이든지 혹은 뭐 공동체의 자산이든지 하는 게 있을 거고 한쪽에, 그 다음에 자연환경에서 얻은 천연 자원들이 있어요. 이거 2개를 이용을 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봉투는 주어진 상태로 오잖아요. 그 봉투에서 얼만큼 빨리 뽑아냈을 거냐, 얼만큼 많이 뽑아냈을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먹고 쓰고 살면서 많이 뽑아 쓰거나 빨리 뽑아 쓰거나 하면은 지속 가능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자연이 이렇게 재충전되는 리듬이 있을 텐데 그 리듬 이상으로 뽑아 쓴다 라고 하거나, 우리가 먹고 쓰고 사는 일에 워낙에 흥청망청해서 부모님들이 남겨준 사회적인 가치나 유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흔들어 놓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가치 체계가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양식이 막
변해가는 거를 못 따라갈 정도로 빠르게 가버리는 경우에는 사회적인 자산이나 유산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상태는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이 이 경제적으로 얼만큼 자연 자원이나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 자산을 소모를 하는지, 빨리 소모하는지, 많이 소모하는지에 관한 거를 검토해야 되는 게 하나 지속 가능 발전의 축이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이게 먹고 쓰고 살다 보면은 더 쓰는 사람, 덜 쓰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 안 하고 쓰는 사람도 생기고, 일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도 생기고, 일한 것보다 적게 가져가는 사람도 생기고,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게 심각하게 차이가 나면 사회 전체가 이제 망가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이제 근본이 돼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 발전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따가 지금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속 가능 발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유럽에서 이제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환경적인 문제는 서구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대량 생산, 그 다음에 대량 소비 사회가 한 나라나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산업혁명하고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부터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자원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사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환경에 해가 가는 물질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퍼지게 되면서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유럽 사회가 발전한 거는 시기적으로 과거 한 500년 정도를 보면 이렇게 시기적으로 쭉 들여다봐야 될 시점들이 있어요. 중요한 시점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거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단다. 1769년일 거예요. 아마. 전기기관을 탄 면방적기가 만들어졌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구서에 있었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역사가 1492년부터 말을 하면 1492년에 유럽이 신대륙으로 나가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유럽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왕정이 이렇게 딱 그 유럽 정치 체제의 근본이 돼서 상업적으로 이제 통제가 되는 상태죠. 근데 신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동안 유럽에 있어서 경제를 이렇게 잘 지원을 하고 있던 이슬람 세력이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물러나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유럽 경제는 스페인 남쪽에 있던 이슬람 세력을 통해 가지고 그 아시아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생활에 필요한 원료들을 가져다가 썼는데,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신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는 이슬람 세력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스페인 왕실에서 이제 이슬람 세력을 밀어내고 신대륙에서 원료나 자원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뭐 지리상의 발견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구대륙하고 신대륙이 나눠서 구대륙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신대륙의 자원하고 인력에 의존하는 시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업적으로 신대륙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거기에 있는 향신료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으로 많이 가져오면서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성장이 일어나죠. 그게 1700년대 초반 중반까지예요. 25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그게 영향을 받아서 유럽 지역에서는 사람의 그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동력혁명이 일어나요. 전기기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면방적기를 만든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유럽 지역의 생산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제 신대륙은 원료나 혹은 인력의 공급 기지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17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우리가 아는 제국주의적인 산업혁명 이후에 식민지 정책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 그러면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런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확장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성장이 계속 됐는데, 이게 이제 과거 한 400년
혹은 450년 동안에 유럽 시장이 유럽 세계가 성장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신대륙에서 계속적으로 자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시장이 확장되고 있었다는 게 있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근데 그게 1950년, 60년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민족주의가 성장을 하고 대부분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해요. 그 다음에 1970년대에 들어와서 오일 위기가 일어나죠. 석유 위기가 일어나죠. 이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그 전까지 450년 동안 유럽 사회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신대륙으로부터 자원하고 인력이나 시장을 이렇게 끌어오는 상태에서 성장이 계속 가능했는데 이 시기에 대략 한 1490년대에 유럽 사람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이 한 100불 정도 됐다 그래요.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로. 근데 이제 2000년대, 19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게 거의 한 3만 불, 4만 불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성장한 근저에는 그런 세계 경제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신대륙 구대륙 간에 자원을 공급하고 그걸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고 다시 팔고 하는 경제관계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게 1960년대에 2차 대전 이후에 민족주의가 성장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독립을 해버리고 신대륙의 국가들이 두 번째로는 자원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이제 자원을 예전처럼 싼 값이나 헐값에 유럽에 안 팔겠다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유럽 경제가 정체가 돼요. 그 정체가 되는 과정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되면서 내부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의식이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제도나 임금이 올라가고 하는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문제의 고비용 구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고비용 구조가 있으면서 동시에 외부에서 이제 자원이나 인력이 들어오는 게 중단되니까 성장의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가 누려왔던 경제 성장 혹은 다른 말로는 뭐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할까 안 할까 하는 문제가 1970년대에 유럽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1960년대 식민지 독립하고 70년대 그 자원 민족주의를 정리를 한 다음에 신대륙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성장이라든지 발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이 시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선진국이 발전한 모델, 예를 들어 뭐 상업 자본을 축적하고 그 다음에 그 발전된 기계 기술 문명을 받아들이고 산업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성장하는 발전 모델이 우리한테도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신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신대륙에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구대륙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유엔에서 1983년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를 만들어요. WCED라고 하는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뭘 고민을 하냐면 지금처럼 세계가 인류 사회가 성장이나 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성장이나 발전을 해가는 과정에서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환경과 개발이라는 두 개 주제를 잡고 그게 세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석학들도 모으고 전문가도 모으고 그다음에 관료나 행정가들도 모아가지고 4년 동안 부지런히 그 연구를 하고 이제 토의를 해요. 그래서 1987년에 Our Common Future라고 우리들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위원회를 이끌고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제 만드는 거 지도했던 분이 노르웨이의 수상님이에요. 브룬틀란트 수상이 그걸 이제 전체를 다 진행을 해서 우리가 보통 1983년에 브룬틀란트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87년에 브룬틀란트 보고서가 나왔다. 근데 그 브룬틀란트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을 써야 되는 정의,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조건 하에서 현재 세대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 그게 지속 가능 발전이란다 하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지속 가능 발전 이야기를 할 때 환경 오염, 그러니까 경제 발전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라든지 생태계 보존을 안 돌봤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나 경제 발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까지 돼버렸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저처럼 경제학 쪽에서 이렇게 쭉 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환경에 오염이 생기거나 생태계가 파괴된 거는 다른 데서 일어나는 사건의 결과나 파급 효과였던 거지 그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 사회가 지난 500년 동안 어떤 형태로 자기 자신의 사회 경제를 키우고 성장시키고 또 발전시켜 왔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자연이나 혹은 선대, 앞선 세대로부터 받은 천연자원이나 사회적 유산을 어떤 형태로 나누고 바꾸고 그걸 기준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나누고 또 교환을 해서 썼는지에 관련된 그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고, 우리가 경제의 문제라고 할 때는 사실 이따가 경제에 관련돼서 경제가 뭐예요? 라고 해서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 지속가능 발전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계기가 된 거는 1960년대 초반에 이제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그 학자분이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거기서부터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염이 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는 세계 경제가 확산이 되고 산업 생산이 늘어나면서부터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특히 이제 농약이나 살충제나 이런 비료, 화학적 비료들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경작지가 오염되고, 그래서 거기 살던 동물이나 식물들이 집단적으로 없어지고 하는 상황들이 신문이나 혹은 우리 보통 일상생활을 사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하는 시기가 60년대, 70년대죠. 특히 그 시기에는 세계 무역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에 있어서 오염된 폐기물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그냥 수출하는 제품인 것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아프리카나 혹은 유럽 안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 이렇게 수출이 된 다음에 그냥 야적장에 수입 상품 상태로 쌓여가지고 방치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여러 번 일어나요, 크게.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드러나면서부터는 지속 가능성, 인간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문제 중에 환경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거죠. 근데 사회 경제적인 문제는 상업 중상주의 시대나 혹은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서구 사회가 발전하는 시기 내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어떻게 하면은 노동하고 자본 사이에 생산물을 균형 있게 아까 말한 것처럼 딱 일한 만큼 혹은 기여한 만큼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분배하고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는 거의 200년 내지 300년 동안 이야기를 해온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에서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느끼고 있는 상태였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혹은 집중적으로 환경 오염 상태가 나타나고 거기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죽거나 동식물들이 없어지거나 하는 부분이 드러난 것은 1960년대, 70년대죠. 그래서 그 시기에 환경이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뭐가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요인인지를 따져봤을 때 사람 머릿속에 환경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에 환경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지, 지속가능 발전 문제가 곧 환경 보존이나 혹은 생태계 보호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그거보다 더 큰 부분이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게. 그럼 혹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논의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연구하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속가능 발전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그거 1980년대 초반에
브론틀란트 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지속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게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화하고 이제 수출 경제 시대에 환경 오염이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문제,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유럽에서 이야기된 지속 가능성에 관한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논의가 국내에 들어왔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속 가능성 혹은 지속 가능 발전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처럼 오래 전부터 고민을 했던 나라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제 사회 경제 시스템 전반의 이 상향 운동 혹은 향상 이렇게 정의를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개발은 열어서 뽑아내는 거고 발전은 뽑아낸 걸 다시 잘 펼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펼쳐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회경제 시스템이 보다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그런 원칙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잘 살게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전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오래전에 조선시대부터 환경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이 사는 마을을 나눌 때 자기 집, 그 다음에 마을을 벗어난 동구 밖에 들판, 우리가 이제 경작을 해서 쌀이나 보리를 만들어내는 곳, 그 다음에 그 너머 산,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 그러니까 산, 들, 마을, 그 다음에 마을 안에서는 내 집하고 그 다음에 마을 바깥, 집 대문 밖의 영역을 구별을 잘해서 그 각각에서 지켜지는 원칙이나 원리들을 존중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사회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수천 년간 이렇게 유지가 되어 오면서 사람들이 쌓아온 지식이나 자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게 19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도 완전히 다 와해가 돼요. 토지조사령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토지는 전부의 왕의 것 혹은 공동체의 것 이런 개념이 망가지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 다음에 전부 다 동양적식 회사에다가 소유권을 넘기고 농민들은 다 소작농이 되고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식민지하고 제국주의 간의 지배 수탈 관계가 1945년까지 지속이 돼요. 이야기가 좀 센 것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속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지켜오던 규범이나 사회적 유산, 가치가 유지되던 시기, 그 다음에 그게 통째로 깨진 시기, 1945년. 그 다음에 이제 혼란기 있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시기가 1945년에서 53년까지예요. 전쟁까지 딱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전후 회복기가 1959년, 60년까지 가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1961년, 1962년쯤이에요. 그때부터 30년 동안 6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1960년대는 세계적으로는 식민지들이 다 독립되던 시기고 자원민족주의가 일어나던 시기고 그래서 구대륙과 신대륙이 이제 각자가 자기네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을 찾아야 되는 시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가 기존에 있던 전통사회가 있고 그게 망가진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1960년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에서 나누는 일, 그 다음에 교환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나누는 일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나눠요. 자, 이거는 누가 가져가고 왜 그러냐면 그 집에는 자식도 많고 먹고 살 입이 많으니까 좀 더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좀 적게 가져가는 데는 그만큼 덜 써도 되는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나누고 이런 형태의 계획을 세워서 나누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 없이 그냥 시장에 가서 더 목소리 크고 더 많이 내겠다는 사람한테 주거나 혹은 없거나 적게 내겠다는 사람은 나중에 조금 가져가거나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60년대 초반의 경제개발 시기에 원칙을 세울 때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경제 체제를 도입을 하는데 완전하게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그래서 30년 동안 1차부터 6차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산업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세계 시장에 우리나라 제품을 팔고 그 다음에 외화를 벌어서 다시 필요한 자원이나 자산을 가져오고 하는 경제 그 성장 시기가 일어나요. 아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천연 자원이 많거나 사회적인 유산이 많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가 이미 튼튼하게 형성이 돼 있거나 하는 부분이었을 텐데 우리나라를 한마디로 주면은 되게 가난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자연자산이나 이런 거 없어요. 천연 자원도 많이 없죠. 근데 부모님이 똑바르신 분이에요. 자식들 잘 가르쳤을 거라고. 그러니까 가진 거라고는 배운 거하고 인력, 풍부하고 우수한 인력이 있고 이 두 개를 잘 활용을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놓은 결과가 이제 우리나라가 60년대에서 70년, 80년대까지 30년 동안 성장을 해온 시기였거든요.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우리나라 성장세가 조금 성장을 하긴 하지만 좀 불안해지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가 들어있는 세계 시장에 중국이 이제 문을 열고 개혁 개방한 다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이 경제적인 발전의 단계가 있는데 1960년대, 70년대 서구 사회가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해서 고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80년대에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시점까지는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고도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은 사회 발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70년, 80년대 산업화 시기에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고 공단을 만들고 이러면서 현대화된 산업 생산 시설들을 운영을 할 때 환경 오염 물질들이 규제 없이 배출되는 시기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공해를 어떻게 하면은 방지할 것인지에 관한 법도 만들고 그게 70년대, 80년대에 일어난 상황인데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 환경 문제지.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고자 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기가 그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고민은 1970년대 공해 해결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0년대, 90년대에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1992년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생겨요. 우리 리우 회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젠다 21,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행동 강령들이 나오는데 92년에 그걸 만들고 나서 그 모였던 세계 정상들이 각 나라가 자기 나라의 지속 가능 발전 문제를 전담할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National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NCSD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만들도록 권장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기 시작한 게 1997년이죠. 1997년에 IMF 나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고민을 해서 2000년에 대통령령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요. 근데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2000년에 만들어질 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자문, 심의. 그래서 이제 심의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들을 다 지속가능 발전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필요하면은 권고라든지 어떤 지침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를 이미 2000년에 만들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명박 정부 시기에 녹색 성장이 나오는데요. 지속가능 발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000년에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서 이제 만들었던 게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다음에 90년대까지 한 30년 내지 40년 동안 한 세대 동안의 고도 성장을 이룬 다음에 그게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시는 것처럼 90년에는 뭐가 생겼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세계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딱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심화되는 상태부터 97년에 아시아 외환 위기가 있었죠. 하룻밤 사이에 1달러를 800원을 주면 살 수 있었는데
1달러를 2,100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야 됐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이 이제 외국에서 자원을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다시 외화를 수입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경제를 돌리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었고, 그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떨어져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제 성장의 동력을, 새로운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쪽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정부 관료나 학자나 혹은 기업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기 된 거죠, 이제.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은 우리나라가 이전에 끌어왔던 경제 성장 패턴을 그러니까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될지 하는 것에 관한 고민이 시작돼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도시가 확장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악화되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있었죠. 환경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점점 심화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성장 동력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2000년대 초중반 들어오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환경 오염이 개선되거나 하는 게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2008년, 2008년이죠. 그때가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 끝나고 미국 군정 3년 끝나고 난 지 60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60년을 맞아서 그때 이제 집권하던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전략 혹은 발전 전략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새로운 사회경제 발전 전략 혹은 국가 발전 전략으로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사실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2005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유엔의 아시아 태평양 사회경제위원회 에스캅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환경개발 장관 회의를 우리나라가 개최를 한 적이 있어요. 주최를 한 적이. 그때에 서울 이니셔티브 온 그린 그로스라고, 녹색 성장에 관한 서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거를 선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을 보존하는 일하고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일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생각하는 2000년대의 사회경제 발전 모델의 핵심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브랜드를 붙이듯이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생각들이 점점점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2008년에는 우리나라의 다음 60년 동안의 사회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방향으로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환경 상태가 악화되어 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녹색 성장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하고의 차이는 사회적인 부분이 조금 뒤로 빠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색은 환경을 말할 거고 성장은 경제를 말한 거였을 테니까, 거기에 사회적인 부분이 없어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보다는 녹색 성장이 그 일부만을 다루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정부에서 직접 그 의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고,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 사회 전체가 고민을 해오는 큰 주제라고 하면,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상황에 맞게 해석한 우리나라의 실천 이념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초반에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었던 시기보다 지금은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정책을 들여다보고 보완해 나가고 하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거의 10년, 15년 넘게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이야기를 시작한 거는 1980년대다. 근데 1960년대 독립한 식민지 국가들, 이 많은 신대륙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1970년대 자원민족주의 들어오고 1980년대 신대륙에 있는 식민지 독립국가들의 경제 성장, 경제 발전 문제를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탐구를 하고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가지고 사회경제 발전 노력을 집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대륙에 사는 일반 시민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 말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에는 빈곤 인구, 절대 빈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루 동안 생활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를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인구들이 대다수가 그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사람들은 특정 시기가 되면 뭔가 하기를 좋아하는데 2000년에 세계 정상들이 모여요, 유엔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밀레니엄 서미트라고 불렀는데, 서기 0년에 뭔가 있고 1000년에 또 뭐가 변화가 있고 2000년 됐으니까 뭔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선언을 해요, 세계 정상들이. 그건 뭐였냐면 2015년까지 세계에 있는 절대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자.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 7가지 추가적으로 뭐 여성 인권을 신장하거나 뭐 사회 통합을 더 강화하거나 보건, 건강 부분을 해결하거나 하는 목표들을 전부 다 8개의 목표를 정해요. 그걸 우리가 밀레니엄 데벨롭먼트 고올, 그래서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2000년에 선언을 하고 2015년까지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매 10년마다 92년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가 열리고 2002년에 월드 서미트 온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고 WSSD,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세운 세계 정상회의가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려요. 2010년 뒤, 92년에 10년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지난 다음에 2012년에 다시 이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 선언하고 어젠다 21이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그동안 뭐가 달라졌는지를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회의가 세계 정상회의가 한 번 더 열리죠. WS, 그러니까 리오 플러스 20 회의가. 거기서 이제 MDG, 새천년 개발 목표의 진전 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지속가능 발전 관점에서 MDG가 2015년에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세계 인류 사회가 추구해야 될 발전 목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2012년에. 그래서 이거를 부지런히 고민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2015년까지 SDG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자.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을. 그래서 이전에 MDG 작업을 하던 전문가나 국제기구나 혹은 UN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2015년 이후에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자라고 모였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을 2015년에 발표를 하고 채택을 했는데, 전부 다 17개 분야에 169개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SDG라고 이야기를 했고, 왜 만들었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사회가 지속 가능성이 잘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문제 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나왔지만, 또 우선 급한 대로 세계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새천년 개발 목표를 만들어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달성될
기미가 안 보여서 새로운 목표, 보다 더 장기적인 목표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었고, 그 과정이 한 12, 13, 14, 15에서 한 3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도 이런 SDG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 전문가들, 그 다음에 시민 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부가 이렇게 따라 들어오고. 왜 그러냐면 지속가능 발전 문제는 시장 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관한 논의 시작이니까, 시장 경제의 주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진행이 돼서 일정 기간 동안은 지속가능 발전, 환경 보전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추가적인 부담만 되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살충제, 화학물질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살충제 만들던 회사들이 맨 처음 했던 것이 수십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레이첼 카슨이 얼만큼 잘못된 말을 했는지에 관한 걸 찾아내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속가능 발전 논의를 보는 기업의 시각도 이거하고는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라서 자기네들이 언제까지 그 지속가능 발전 논의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시민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에 좀 더 좋은 물건을 써야 되고, 그다음 환경에 해가 덜 가는 형태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를 좋아하게 되고, 이러면서부터 기업이 그 시민이나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우리 기업의 생산 혹은 그 판매 활동이 얼만큼 지속 가능한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얼만큼 더 나은 제품인가 하는 것을 홍보해야 될 필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제품이 얼만큼 에너지를 덜 쓰는지, 그 다음에 사용 후 폐기 단계에서 얼만큼 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지 하는 것들에 관한 제품의 특성을 더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기업들은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데 뭐를 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업이 지속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자기들 만드는 제품이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쓰는데 더 싸게, 더 저렴하게 빌려다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기업은 이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 혹은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 활동에 기여하는 것이 자기네가 이윤을 더 늘리는 일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네들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나 혹은 시민사회단체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2030년까지의 이행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럼 2030년 이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아직 30년이 안 돼서 모를 것 같은데 똑같아요. 예를 들면 2000년에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고als 만들고 세계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자,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자, 혹은 뭐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건강적인 보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게 조금 더 8개가 발전돼서 17개가 됐잖아요. 169개 목표를. 적어도 2030년 전에 뭐 한 2년 내지 3년 전부터는 그러면은 그 169개 목표에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성과가 있었는지를 아마 점검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점검을 하면 이제 그 결과를 반영을 해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 2030년 이후에 대략 한 20년 정도, 2050년까지 지구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 하는 비전을 담은
계획이나 목표를 새로 만들어서 또 그걸 부지런히 실천해 나가는 상황이 반복되겠죠. 근데 이제 2030년에서 2050년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동력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동력혁명의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 화석에너지원이에요. 석탄, 석유, 가스. 그거를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현재의 우리가 먹고 쓰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온실가스가 이제 기후를 변화시키고 기후가 변화한다고 하는 거는 자연 생태계가 변화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쓸 천연 자원에 관한 봉투 그 다음에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그 사회적인 유산 자원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92년에 리우 회의를 했을 때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94년에 기후변화 기본협약을 만들고 97년에 선진국들이 38개 나라는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얼만큼 줄여라. 90년 기준으로 5% 줄여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선진국들이 빠지고 안에서 실패한 다음에 이제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걸 새로운 협정 체계를 2015년에 만들었는데 그 2015년 협정 체계에서 이제 5년마다 온실가스 줄이고 기후변화 적응하고 손실 피해 막고 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데 그 5년 주기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 단계에 걸리는 게 2020년, 2025년, 2030년에 맞부딪힐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시기하고 그러면은 그 두 개가 이제 작용을 해서 2050년 목표가 만들어질 텐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시기는 인류사회나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일 거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200년 동안 150년? 200년 동안 산업혁명 시기 이후에 화석연료에 기반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2030년, 2050년쯤 되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네, 박사님 그럼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 말고 경제, 그러니까 서구 사회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 그 다음에 환경적인 변화를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두 가지는 지속 가능 발전의 사회적인 측면하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연자원을 이용해서 먹고 쓸 거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과정에서 사람이 혼자 노동하는 게 아니라 같이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노동을 해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얼만큼을 쓰고 얼만큼을 남겨서 다음 세대한테 주고 그 다음에 얼만큼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눠서 쓸지 혹은 바꿔서 쓸지 하는 부분이 이제 사회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이제 환경, 경제, 사회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학이라고 하는 용어 이코노미 자체에도 사실 오이코스는 집을 나타내지만 노모스는 그리스어보다 전에 이집트어에 보면 수로로 이렇게 구분이 된 경작지를 노모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판을 노모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들판은 뭐냐면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개인이 알아서 이렇게 뭐든지 다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을로 나가거나 들판으로 나가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규칙이나 제도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거기를 우리가 이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코노미,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 이미 사회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을 환경, 경제,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그때 경제는 뭐냐, 그 경제가 뭐길래 사회랑 이렇게 뜯어서 생각을 했냐 이렇게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 1700년대 중반 혹은 후반에 서구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민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성장을 하기 시작했던 근대 서구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일어나는 거기에 한정된 경제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 경제, 그 다음에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제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나가서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을 정하고 물건을 교환하는 일, 그걸 경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경제로 봤을 때 다른 부분에 있는 것,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생산해낸 걸 어떻게 골고루 부족함이 없이 나눌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사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배의 형평성 혹은 정의, 공정성 이런 개념을 할 때 우린 그거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두 개가 다 같이 있는 거다. 하나는 한쪽에서는 개인이 내가 팔지 살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하는 거고 다른 쪽에서는 공동체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누구에게 더 갈지 덜 갈지 하는 문제를 합의를 통해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적인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적으로 시장하고 광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광장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균형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 중에 그 전문가들이나 혹은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17개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중에 따져보면 빈곤퇴치가 첫 번째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도시를 어떻게 잘 만들지 자연 생태를 어떻게 만들지 집을 어떻게 잘 만들지 이런 것들이 17개가 있는데 대개 나눠보면은 사회적인 문제 혹은 환경적인 문제에서 두 가지 자연환경하고 생활환경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성장이라든지 일자리 문제에 관한 것들 이렇게 구별을 대강 지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환경, 경제, 사회가 한 통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생각을 할 때 세 가지 축을 가지고 본다. 환경축, 경제축, 사회축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경제축에서는 성장, 사회축에서는 통합, 인클루시브니스라든지 우리 포용적이라든지 혹은 포괄적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건전성 이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는 활력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포용적인 발전이 지속가능 발전이다라고 보는 시각을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발전이 일어나는 과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경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상향으로 발전해 가는 향상돼 가는 거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보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고 지속가능 발전은 사회적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질문보다는 지속가능 발전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다 혹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에 지속가능 발전 이야기하는데 왜 환경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될까요? 라고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지속가능 발전의 사회적인 부분이 왜 상대적으로 뒤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우리가 사회라든지 경제라든지 하는 거를 일상적으로 듣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회 현상이 뭔지 경제 재민의 현상이 뭔지 이걸 들여다본다고 하면 그게 환경이 부각돼 있고 사회가 빠져 있다거나 혹은 경제는 관리돼야 되거나 통제돼야 되거나 하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죠. 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이 지표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국내 총생산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소득 혹은 국내 총생산을 보는 방법이 이제 생산, 분배, 그 다음에 지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는 한 가지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 총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환경이나 사회적인 자본을 얼만큼 활발히 쓰고 이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활발하게 자연자원이나 사회자산을 쓰면서 뭔가 많이 생산하고 뭔가 많이 나누고 교환하고 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성장이 일어나는데 GDP가 커지는데 이게 골고루 나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사회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0을 생산하다가 100을 생산해서 10배나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게 늘어났다는 거지, 그 결과가 곧 골고루 다 나눠진다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GDP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심장 박동수 맥박을 세주는 그 숫자하고 크게 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쉬고 있을 때는 천천히 뛰고 운동을 많이 하고 활동적일 땐 더 많이 뛰고, 그거를 나타내주는 지표나 혹은 숫자 같은 거지 그거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려면 저 사람 맥박이 빨리 뛰어 천천히 뛰어 아니면 안정적으로 뛰어 그 다음에 급하게 뛰었다가 천천히 뛰어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지표 가운데 중요한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GDP를 보고 GDP가 늘어나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만, GDP가 늘어나면 적어도 사람들이 자연자원이나 사회자원을 활발하게 쓰고 생산을 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리듬은 유지가 되고 있구나 혹은 점점 잘 커져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게 환경 생태 용량이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가치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지 그 밖으로 가는지에 관한 문제는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한편에서는 국민 행복 지수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또 이 행복 지수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거는 히말라야에 있는 산 중에 인구 한 70만 정도 되는 왕국의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1970년인가 80년에 UN 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우리나라는, 우리 왕국은 GDP보다는 국민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을 사회 경제 발전의 지표로 삼겠다라고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인가 80년대는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기존의 고도 성장 끝에 가서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발전이 가능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하던 시기였는데, 저 시골 산중에 왕이 나타나서 우리는 국민 행복 지수를 지속 가능성의 근거로 삼겠다라고 해서 절반은 웃고 절반은 아주 신선하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때. 근데 국민 행복 지수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탄의 인구가 한 7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그 패널이 있어요, 조사 대상들이. 그래서 국민 행복 GNHC라고 하는 국민 행복 위원회가 있어요, 부탄에. 그 위원회에서 매년 나가서 그 사람들을 면담을 해요, 그 대상들을. 그래서 당신은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족하고 웃으면서 보냈습니까? 얼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시간을 썼습니까?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질문지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생활했는지를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GNH라고 하는 지표를 하나 만들어요. GDP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되는 활동 지표다 라고 생각을 하면 GNH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는지를 묻고 거기서 온 그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GNH가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좀 더 목적에, 지속 가능 발전의 목적에 확실한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국민 행복 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럽 사회에서 GDP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지표들을 찾아보자라고 할 때 참고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로 있죠. 네. 지속 가능 발전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가 만들어 놓은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교환하고 바꾸고 화폐화시키고 하는 부분은 뭔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라는 시각을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장에서 일어나는 나누는 일,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일어나는 바꾸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분배를 이야기를 두 개가 따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같이 가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지속 가능 발전 혹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길의 핵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끝으로 환경 쪽에 관련된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환경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서 남용되고 오용된 거였으니까 가치하고 가격은 다르지만 환경에다가 가격을 붙이면 예를 들면 탄소세를 매기거나 환경세를 매기거나 혹은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돈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문제를 아까 말한 것처럼 말단에서 대증적으로 열이 올랐을 때 그냥 열만 내려가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열이 안 오르게 하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생태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생태경제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가끔은 좀 지나칠 때도 있지만 환경경제학하고 생태경제학은 일반적인 시장경제학하고 사이의 스펙트럼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회가 되면 따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